천도교 역사가 이제 166년째 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을사년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을사년, 또 천도교에서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 역사 속에서 을사년이 이제 어떤 해인가를 갖다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뱀하면 우리가 상당히 좀 뭐랄까 이렇게 경계하게 되는 그런 동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이제 아산에 살게 되면서 잔디밭 이렇게 하다 보면 뱀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긴장되고 하는 것이 아마 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캐릭터 보니까 아주 뱀을 귀엽게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이제 친근하게 그런 의미가 있는 이제 동물로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 을사년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교단적으로 보면 포도 166년이 되고요. 서기연대로 따지게 되면 이제 2025년, 단기연대로 따지면 이제 거의 한 4,500년 정도 이제 되는 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은 이제 을사년, 그래서 이제 푸른 뱀의 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뱀은 동양문화에서는 지혜 또는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얘기 많이 하고, 또 뭐 다산이라든가 뭐 영속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이런 의미, 복합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양문화에서는 상당히 좀 상스러운, 그리고 서양 문화에서도 초기에는 상당히 상스러운 동물로 많이 인식이 됐었는데, 우리에게 아마 뱀이 조금 더 사악하고 이런 걸 됐던 거는 아마 아담과 이브의 관계에서 나오게 된 이제 이야기,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마 뱀이 대체적으로 서양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아마 인식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 푸른색이 또 이제 있기 때문에 성장이라든가 희망, 그다음에 새로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마 을사년에 아마 의미가 아닌가, 더 좋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간지로 따져보게 되면 육식갑자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천간의 을자는 나무를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른색이라 가지고 있고, 지간은 이제 자축, 인묘, 진사, 음신묘, 이제 사자, 뱀을 상징하고, 뜨거운 에너지라든가 힘이라든가 지혜를 나타낸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 역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좀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의 의미는 이 새로운 시작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번영, 그리고 또 이제 지혜라든가 통찰력, 강한 생명력, 재물력, 이런 걸 이제 상징하는 것이 이제 올해 을사년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 포도 166년, 그리고 2025년 을사년, 아마 새해 들어가지고 아마 어저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구속영장도 이제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작은 조금 더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아마 올해가 끝날 쯤 되면 좀 더 좋은 결과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도전과 성취가 좀 기대되는 해가 올해 을사년이 아닌가,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넘겨 주시죠. 을사년에 이거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또 좋은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제 보통 그 띠를 좀 가지고 있는데 12지간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도 다 해당되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띠가 음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쥐띠고요, 양력을 하게 되면은 소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 위해 가지고 띠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쥐띠는 올해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열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의미가 있고요. 소띠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성과라든가 재물을 좀 따른다고 볼 수가 있겠고, 호랑이띠는 도전적 과제를 통해서 큰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토끼띠, 저희 집사람은 이제 토끼띠인데, 토끼띠는 주변 사람들과 협력으로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띠, 강한 리더십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뱀띠,
올해가 이제 뱀제니까 자신의 힘으로 큰 행운과 기회가 좀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시기가 필요하다. 이제 이건 아마 조금 더 좀 변화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양띠는 조용한 성장이 예상되고 원숭이띠는 재물운과 사업운이 좋고 닭띠는 꾸준한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고 개띠는 인간관계에서 큰 행운이 따른다. 그리고 돼지띠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찾아온다. 그래서 올해가 아마 여러 가지 좀 행운이라든가 재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전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좀 아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은 좋은 긍정적인 올해 결과들이 아마 있기를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을사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1905년이죠. 5년에 이제 을사년인데 이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건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1월 1일 날이 경부선이 처음으로 개통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경부선이 만들어지게 된 거는 이제 우리 자본보다는 이때 이제 일본의 영향력이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일본의 자본이 좀 많이 투자가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경부선이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아마 이 철도가 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부선을 통해서 중국 대륙 만주까지도 이제 침략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이제 이 경부선이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의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에서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이 아마도 이 경부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처음으로 완주를 했던 것이 바로 1월 1일이고 개통식은 또 5월 28일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것은 조금 이제 다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슬픈 역사 하나가 또 이제 2월 22일이죠. 일본이 독도를 갖다가 일본 땅으로 병합을 하고 일본에서 이제 축도라고 그러죠. 다케시마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이 독도를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근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이전까지는 분명히 조선의 땅이었었는데 외국의 서양 사람들이 이 땅을 이 독도를 발견하고 나가지고 이름 없는 땅이라고 이제 붙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근대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이 차지했다고 얘기하지만은 한국의 오랜 역사를 본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동해로 우리나라 땅이 일본해로 오면 일본 땅이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지금 우리는 이걸 동해라고 부르잖아요. 동해라고 부르는데 그 기독교에서 발행했던 신문이 있습니다. 1905년 이렇게 초창기 때 신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동해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이게 일본해라고 그러거든요. 일본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일본해는 어디냐 하게 되면 일본에서 봤을 때 태평양 있는 쪽 그쪽이 원래 이제 일본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해냐 동해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는 이제 동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이제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아직도 통솔로 일본해라고 더 많이 지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일본이 제국주의로서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지만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동해로 표기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걸 갖다가 같이 쓰기를 갖다가 이제 원하고 이제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5월 5일 날 지금 이제 어린이날이지만은 천도교에서 한때 운영했던 보성 전문학교 지금 이제 고려대학이죠. 처음 이제 설립됐던 날이 이제 5월 5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905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29일 날, 이날도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카츠라 테포트 미략이 체결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카츠라는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카츠라는 일본의 수상, 테포트는 미국의 국무장관인가, 외교장관인데, 둘이서 이제 미략을 맺었습니다. 몰래. 근데 미략의 내용이 뭐냐면은, 당시 미국은 아시아로 진출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수상과 이 외상이 같이 미략을 맺었었는데
필리핀은 미국이 차지하고, 네. 조선은 일본이 차지한다고 하게 되는 그런 미력을 맺었던 것이 바로 이 가치라 데포트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미국이 이제 한국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원조라든가 이런 걸 많이 도움을 줬었지만은 제국지 시대에서는 미국도 상당히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진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제국주의 국가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죠. 그다음 이제 9월 5일 날 러일 전쟁이 이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일본이 승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모스 조약이 이제 체결되는 그가 이제 9월 5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1월 5일날 보게 되면 이제 정의선이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의주까지. 그래서 부산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으로 가게 되는 신의주까지 가게 되는 이제 철도가 완전히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역사적으로 이제 안타까운 것이 11월 17일이죠. 을사늑약. 보통 이제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제로 맺었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 이제 1905년 11월 17일을 볼 수가 있겠고, 넘겨주시죠. 그렇다면 이제 이 을사늑약이 과연 이제 어떤 것인가, 우리 역사상에서 이제 가장 기억해야 될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갖다 박탈하기 위해 가지고 일본 군을 동원해서 강제로 맺은 조약입니다.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을사늑약의 핵심이 뭐냐 하게 되면은 제2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조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준수하고 위촉치는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맺은 조약은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누구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조약을 맺어야 된다고 하게 되는, 사실 우리나라 스스로 외국과 조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권이 박탈됐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사실 이때부터 일제의 식민지가 됐다고도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이제 강제적으로 조약을 맺게 되니까 이제 고종은 무효를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헐버트를 통해 가지고 미국 대통령에게, 그다음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이 조약이 무효라고 각서를 갖다 이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또 고종이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갖다 이제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고종이 퇴위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순종이 왕이 이제 이어가게 되는 그런 걸 역사적으로 이어갔다 볼 수가 있겠고, 이 을사늑약 때문에도 이제 을사의병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쟁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국권제복을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을사조약의 늑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효를 갖다 계속 우리나라에서 주장해 왔었죠. 그래서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맺을 때 역시 이제 무효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이제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이 을사조약을 맺는 조약문에 대한민국의 직인이 지키겠지만 고종의 이 사인이 없습니다. 이 사인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면 이 을사늑약을 맺는 강제성을 본다면 과연 어떻게 맺어졌을까? 우선 조약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지고 강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게 맺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을사늑약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건 상당히 강제성, 강압성이 이제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일본의 수상이 아마 이토 히로부미인가 아마 외상인가 수상인가 아마 그랬다고 써요. 확실히 좀 모르겠는데요. 이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생을 갖다 마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사실 조약 승인을 거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왕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일제는 전략을 꾸며갖고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메스와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반대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하나 불러다가 이제 협박도 하게 되고 그리고 도움으로 매수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일본 공사가 하이시 고스케라는 공사는 외모 대신 박제순을 갖다가 일본 제국 공사관으로 불러가지고 조약 체계를 갖다가 강압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와 같은 시간에 이때 히로부미는 이제 대신들을 불러다가 숙소에서 조약 체계를 찬성하도록 억압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이주영이라든가 이완용 등 친일파는 이제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제 같이 고종을 갖다가 이제 압박을 하게 되죠. 조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야 조선이 독립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성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는 각부 대신들을 다른 데도 아니고 자신들의 영향을 가장 미칠 수 있는 공사관에다 불러가지고 여전히 이제 승인을 갖다가 이제 강요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게 되는 대신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전회의까지 하는데 지금의 거기는 이제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무회의에서도 거부하게 되니까 이 또는 일본의 헌병들을 포위해가지고 개개인을 갖다가 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갖다가 확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건을 볼 수가 있겠고 대신이 당시 이제 8명이 있었는데 참정 대신 한규선,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부 대신 이하양은 이제 반대, 불가 이 조약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했었고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태, 내무 대신 이지용, 외무 대신 박재선,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이 5사람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명 중에 5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을사조약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찬성했던 사람들 갖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을사오적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게 되고 의병들이 가장 먼저 처단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을사오적이라고 하게 되는 친일파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을사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은 이완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사에서 봤을 때 이제 을사년이 이제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동학이라고 불러왔었죠. 동학이라고 불러왔었는데 이 1905년에 와서 천도교로 이제 이름이 바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의암순명의 선생은 일본에서 이제 망명생활을 했었죠. 동학혁명의 가장 지도자로서 이제 정부에서 체포하려고 하게 되니까는 일본에서 이제 망명생활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어디에 계셨냐면 주로 도쿄에 계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이제 망명생활하고 있었고 이때 12월 1일날 대호천하라고 하게 되는 광고문을 일본 신문에 게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게 되면은 바로 조규주 혁왕장님이 쓰셨던 동학의 원리라는 책에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고 천도교 출현 그래서 이제 도죽천도 학즉 동학이니 즉 고지 동학이 금지 천도교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경전에 나오는 것처럼 도죽 천도교 학축 동학이다. 그리고 옛날에는 동학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천도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라고 하는 천도의 의미도 바로 도죽 천도에서 이제 따왔다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죠. 종진의 인대천이요. 그다음에 강령은 성식상전 교정일치요. 목적은 보고강민, 포독천하 광제청생, 지상천국 건설, 윤리는 사인여천, 수행은 수행도덕은 성경신. 그래서 이제 천도교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이제 용어들이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광고가 일본 신문에 게재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 신문에. 근데 이걸 아마 확인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타까운 점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2월 1일이 과연 어떤 의미냐?
우리 천도 교사에서 본다면은 동학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천도교라고 하게 되는 근대적인 종교 의미에서 이제 서로 명칭을 붙였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인도에서 현도, 숨어서 이제 지냈던, 믿었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드러내놓고 사회에서 천도교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날을 갖다가 교일 기념일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현도 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념일이 4개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일 기념, 지일 기념, 그 다음에 인일 기념, 교일 기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죠. 도일 기념이죠. 그래서 도일 기념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일 기념, 지금 이제 현도 기념에서 이제 5대 기념일로 이제 큰 행사를 치르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국내 신문에 천도교라는 이제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1905년 12월 1일 날입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하고 제국신문에다가 광고를 했었는데 광고 내용이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한자입니다. 부오교 천도지 대원 일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밑에서 한글로 들어보게 되면 바로 이제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는 천도의 근원일세, 가로대 천도교라. 우리 교회의 창명이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동학, 1860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6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이것이 바로 천도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봉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넓으며 많다. 지금은 상당히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천도교가 몇 호 정도였었냐 하게 되면 거의 100만 호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만 호 정도면은 굉장히 큰 교세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교당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되 말하기 용납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인문이 열려서 각종 종교의 자유로운 신앙이 이제 만국의 법칙처럼 돼 있다. 그래서 이미 근대적인 종교를 하게 되면은 교당이 이제 있고 신앙이 자유롭게 이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도 교당을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교당 건축을 위해 가지고 처음으로 광고를 했던 것이 바로 이 광고를 볼 수가 있겠고, 맨 끝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이 있죠. 교회당 건축 기공은 명년 2월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공식은 같지만은 교당은 건축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교당 건축은 1920년에 가서야 교당 건축이 본격적으로 해서 지금의 대교당이 건립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교당 건축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지만은 여전히 동학이라든가 천도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910년대까지는 교당 건축을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3.16 이후에서야 교당이 건축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천도교, 대도주, 성벽이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도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05년 12월 1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년이 교회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상당히 새로운 출발, 동학에서 천도교로 새롭게 탈바꿈을 하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일사년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본다면 또 이제 동학에서 본다면 천도교단에서 본다면 새로운 도전의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천도교와 아산교구, 그리고 이제 개개인에서 본다면은 또 한 번의 도전에 또 새로운 발전에 아마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본다면 올해 새롭게 또 교로도 선출하게 되고, 그 새로운 모습을 이제 탈곡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산교구에서도 또 새롭게 뭔가 변화가
또 이제 발전할 수가 있는 부대가 또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또 이제 을사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개개인으로 봤을 때도 올해가 아마 좋은 운세들이 함께하는 해가 아마 이 을사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을사년이 사실 우리 교단이나 아산교구나 개인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의미를 담겨진 한 해이기 때문에 다들 건강하고 복 받을 수가 있는 이 을사년을 기원 드리면서 함께 넘겨주시면은 요거는 이제 당시 신문에 나왔던 광고입니다. 광고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게 되면 이제 천도교, 대도주, 성교니 이때까지는 이제 교조라는 용어를 안 쓰고 대도주라는 용어를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부터 이제 용어 공식도 좀 더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귀여운 뱀을 올해 또 을사년에 징그러운 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을사년을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